유전자 조작 작물은 안전한가? 통상적인 유전자 조작 작물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안전성에 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대두는 산업화된 먹거리 공급 기본적인 구성이었으로 생명공학 작물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 및 학술지에 실렸으며 이를 통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옥수수를 먹은 지역에 심각한 간과 신장 손상을 발견했다. 간과 신장. 유전자 조작 작물의 보통 함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동물의 인간과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제초제가 제초제가 척추동물에게 고도의 기능과 신경기능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초제 내성 작물이 처음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자 잡초는 이미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보호청은 찰성제와 제초제를 교제한다. 교제 대상에는 해충 저항성을 갖도록 설계된 유전자 조작 작물도 포함이 된다. 환경보호청은 등록하지 않은 농약에 대한 포장시험이나 등록한 농약을 등록하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시험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혼란스러운 과정에 관여하는 세 번째 기관은 농무부다. 농무부는 해충과 잡초로부터 작물의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여기는 생명공학 작물과 기존 작물이 모두 포함이 된다. 농무부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유전자 조작 식물의 포장 시험이 심각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지를 먼저 판단한다. 농무부는 4개월 동안 과학적인 증거와 관련한 제철 거래를 검토한다. 그런데 87년에서 2000년에 농무부는 생명공학 포장 시험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다. 92%. 자, 이렇게 해서 2002년에 몬산토는 농무부의 라운드 레디 붉은색 본밀을 승인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밀은 가축 사료나 가공식품 재료가 아니라 저런 인간의 소비하는 용도로 설계된 최초의 유전자 조작 작물이다. 2000년에 농무부는 몬산토 라운드 레디 사탕물을 승인했다. 사탕무 설탕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절대 다수 캔디 산업이 유전자 조작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유전자 조작 알팔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역시 유전자 조작 식품의 라벨링 추진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알팔파는 가축 사료용으로 중요한 작물이다. 알팔파. 스펙터는 이 소송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진행한 소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알팔파의 상업화를 5년 동안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송이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팔파는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소분되는 작물이다. 따라서 소분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알팔파가 일반 알팔파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알팔파다. 농부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생명공학 행질에 의해 유기농 작물이나 유기농 사료가 오염되면 유기농 인증 농민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2010년에 농무부의 라운드 레디 알팔파 승인은 이런 오염이 유기농 생산자에게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기농 낙농가는 이미 유기농 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염에 따른 재정 부담은 유기농 생산자와 비유전자 조작 생산자의 몫이다. 2011년 농무부는 신젠타의 아밀라제 옥수수를 승인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최근 3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여러 생명공학 제품이 승인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8년 동안에 50건을 승인했고 부시 대통령 연임하는 동안에 20건을 승인했다. 2010년에 부시 클린턴 고가 BIEO 주최로 열린 연례 생명공학 산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시카고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 전 세계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놀라운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4년이 안 되는 기간에 12개의 신제품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몬산토의 야채 종업 종자사업부 담당 부사장에 따르면 옥수수는 재배 면적 10만 헥타르의 신선 옥수수 시장을 겨냥한다.
대통령, 의회, 의원, 교제기관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고 생명공학 업계가 이들에게 정책을 받아쓰게 할 수가 있다. 이는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싸움은 90년대 초에는 모호한 사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바뀌었다. 생명공학 업계의 공공정책 매수와 기업과 정부 규제기관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미국 민주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라벨링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 각각은 강범위한 지지를 대변한다. 먹거리 미래 공정과학 소설이냐 자연이냐. 크레이크 벤터를 인공생명업계의 빌 게이츠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벤터는 유전자 과학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를 창립할 수 있는 큰 돈을 선물 받은 덕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한다. 최초의 인공생명을 개발하면 자신이 전능하다는 컴플렉스에 빠질 수도 있다. 큰 자아를 가진 우성 파기론자 벤터는 자신의 대형 연구용 선박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바다에서의 유전자 물질을 수집한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집단적인 유전자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벤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베트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생리학, 양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에 국립보건에서 일하면서 유전자를 해독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92년에는 벤터는 유전자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90년대 중반 과학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유기체의 유전자 물질을 최초로 해독했다. 가끔 현실이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더 이상한 경우가 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민간기업 연구실 뭔가 집요하게 추구할 때 그렇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유전공학. 대중적인 홍보나 엄격한 규제 없이 무척 조용하게 생명공학이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이 분야는 화학을 통해 인공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인류가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이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자연을 능가해서 먹거리 생산용 합성 유기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2010년 6월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이를 스테로이드 조사를 맞은 유전공학이라고 부른다. 인공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 화학, 농업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는 마치 B급 할리우드 영화 같다. 하지만 세계적인 거대 기업 다수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합성생물학을 지지하는 학계 인사인 비토르 산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술적인 잠재력은 무한하고 사회적인 영향은 막대하며 확대되는 시장 기회는 상당히 많고 다양하다. 2010년 6월에 유서 깊은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에 입주해서 합성생물학 프로젝트는 합성생물학에 선뜻 내어준 막대한 자금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부분 사람은 합성생물학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자연계의 미래가 합성생물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언론인 레베카 카스카트에 따르면 앤디는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거대한 조롱박들이 방 4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집들로 자라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11년 6월 중선의 바이오브렉 재단 주최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는 자연의 미래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 행사의 정식 제목은 합성생물학 5차 국제회의이며 수십 명의 과학자가 여러 분과에 나뉘어서 인공생명 창조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토론했으며 합성생물학은 외부의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합성 유기체가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른다. 합성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분야가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이 분야의 치어리더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을지 예견하기는 힘들다. 바이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먹어 살릴 것이라는 과거의 선전을 이미 들은 바 있다.
실제로 각자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기술을 장려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울려나왔다. DNA 이식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등등. 2010년에 미국 과학진흥회의에서 아이다호 학자 2명이 유전공학 합성 나노기술들을 포함한 바이오기술 동물성 식품 생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심포지엄이 그 주인공이다.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나노기술은 식품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좋은 것이 착색제, 착향제, 영양 강화제, 식품 포장재용 항균 성분 더 강력한 농약과 비료에서 그렇다는 거죠. 식품 생산에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에서 거부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인 먹거리 생산하는 것과 반대가 된다. 연방정부 역시 국가 나노기술 전략이라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노기술을 진행한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규제도 받지 않고 현재 먹거리 체계에서 나노기술의 사용 현황을 간단히 파악하려면 다음을 생각하면 된다. 농장에서는 점토 등의 나노입자가 들어있는 비료와 농약이 이후의 성분을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리게 방출하는 메커니즘의 효력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있다. 식품에도 나노입자가 들어있을 수 있다. 절인 고기나 소시지, 나노녹차, 은나노를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양보충제 등이다. 식품 가공에서 나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부기술에는 항균 은나노 기술을 이용한 주방용품과 도마로 음식을 준비한 뒤에 은나노로 코팅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한다. 반찬통이나 랩으로 음식을 보관할 때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나노입자에 노출될 수가 있다.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은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칩을 생산하는 것 또한 미래 계획의 하나다. 나노기술은 전자레인지처럼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식품의 색깔, 맛, 질감을 바꿔서 개개인의 건강 관련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칭송을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엄청난 존재력에 관해서는 입마르도록 칭송하지만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대체로 무시한다. DNA 손상, 세포기능 교란, 숙면 흡입대와 비슷한 질환 유발, 간질 등의 신경질환, 강과 광파 또 하스, 옥수수에서 양배추 뿌리 성장 장애, 뿌리 장애, 물고기의 아가미 손상과 호흡 장애. 나노입자의 이 독특한 특성에 관해서는 교제 기관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나노기술이 일으키는 위험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는다. 유전자 조작 연어 이야기를 보자. 최근 식품의약국은 식품용 유전자 조작 동물의 상업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업계는 수많은 유전자 조작 동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계급품을 물고 있다. 계급품. 캐나다 기업 아쿠아 바운티의는 이 기술의 상업화를 원하는 생명공학 업계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양식 연어가 기존 양식장을 탈출하는 문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탈출을 막기 때는 약속은 허술해 보인다. 2010년에 가을 식품의약국의 허술한 분석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푸드앤워치는 정보 공개에 따라서 내부 의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 내부 문서를 받았다. 상의하지 않았다. 아쿠아 바운티는 유전자 조작 연어를 폐쇄 시스템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 야생동물국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 기관의 직원들은 유전자 조작 연어를 메인저 앞바다에 설치한 시설에서 사육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문서에서 지부장 제프 아담스를 포함한 의료 및 야생동물국 고위 공무원들은 식품의약국이 자신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터뜨린다. 고기를 기른다. 싱컴플렉스가 산업계에 널뛴 분야가 유전자 조작 연어만은 아니다. 이상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품 기술과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설상가성으로 식품의 약국은 이런 식품의 라벨링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철서 복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연구자들은 식품용 동물의 복제도 추진하고 있다. 복제 동물은 기형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불과 5% 정도만 살아남는다. 복제. 배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옹호했다는 이야기이다. 처칠은 32년 전책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적절한 매질을 이용해서 만든 고기가 가장 인기 있는 고기가 될 것이라고 썼다. 단 엘렌은 더 이상 대체가 아니다. 다양한 과학자와 동물권 보호 관련 집단이 같은 꿈을 쫓고 있다. 자, 하지만 배양육이 사람 몸속에서 안전하게 잘 소화될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다. 오직 대기업만이 시험관 고기의 대량 생산에 필수적인 처리 공장을 세우고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가 있다. 환경단체 ETC에서 기술과 먹거리에 관한 글을 많이 써온 짐 토마스는 이렇게 요약한다. 만약에 배양육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빅맥에 그것이 등장했던 얘기나 농업 기업이 특허권을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기업, 과학계, 정부 기관이 자금을 대고 있는 공생과학 소설식 먹거리를 상업화할 이렇게 계획들이 거의 모든 과학 진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다. 2020년 4월 현재 배양육이 시판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는 없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숫자는 늘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는 줄기세포로 원하는 조직을 키우고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생선살을 이런 방식으로 생성하려는 기업도 있고 한국에서도 멤피스 미트 등의 스타트업이 생겼다. 배양육은 고기 생산에 수반되는 자연 자원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역시 그 윤리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으며 가축 생산에 사용되는 항생제 문제 등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량 보급되기에는 여전히 생산비가 너무 비싸다. 최근에 더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배양육보다 식물성 고기이다. 이 방식에는 식물성 성분으로 햄버거, 패티, 소세지 등을 만든다. 이미 미에서 승인받아서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도 임파서블 버거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급증하고 있다.